예, 혁명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이제 산부회가 소집이 됐고요. 그래서 표결 방법에 관한 것 때문에 이 산부회가 에, 평민의회죠. 평민의회가 단독으로 국민의회, 입법의회를 결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이 그 지방의 산부의회와 똑같이 귀족과 아, 성직자를 합친 것만큼, 즉 산부의 50%가 평민이 되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귀족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하려면 평민 제3계급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1신분회의, 제1신분회의인 성직자들이죠. 그 성직자들이 이 표결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회, 그죠? 평민의 편에 서게 됐고요. 국왕이 이제 이 표결 방식, 그러니까 신분별로 하면 신분에서 성직자 찬성, 그다음에 귀족들 찬성, 그다음에 부르주아 평민들 찬성하면 2대1로 패배를 하죠. 근데 사람 수대로 하면은 50%이기 때문에 막상막하다. 그래서 사람 수대로 하는 그 표결을 요청했는데 왕이 그거를 거부하고 삼부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이 국민회가 테니스 코트장으로 옮겨서 이제 농성을 하게 된. 이러면서 이제 어, 반란, 그죠? 내란의 위험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왕이 그 제1신분, 제2신분 모두에게 국민회에 합류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재무총감이 다시 이제 그 네케리를 파면하는데, 결국은 이제 무장한 시민들, 이제 시민들이 먼저 총은 이제 군병원, 그죠? 원호병원에서 총을 확보하고, 어, 화약, 총에 쓸 화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스티우 요새죠. 화약 창고라고 여겨지던 곳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혁명, 무장혁명이 되면서 왕은 이제 만약 사태를 위해서 군대를 파리로 진격명령을 해서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혁명 세력과 군대의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네케레를 임명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그 유화책으로 파리를 방문해서 새 시장과 국민방위대 사령관 라파에트를 승인한다는 거죠. 자, 이 국민방위대는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파리 시민의 봉기, 그죠? 무장봉기가 파리 전역으로 번져갖고 당연히 이제 그 프랑스 곳곳에서 특히 농민들, 봉건 귀족의 착취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파리 외곽에 있던 군대가 파리로 진입해서 혁명을 진압할 수 있다. 혹은 농민들의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거다. 혹은 이러한 반란에 대항해서 봉건 귀족들이 대반격을 하고 농민들을 학살할 거다. 이런 이제 어떤 내란과 학살에 대한 대공포가 젊게 휩쓸게 되고, 이러한 공포는 특히 이제 농민들이 자신에 대한 귀족들의 그 공격, 그죠? 농민의 반발을 누를 귀족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농민들은 이 귀족에 대한 증오를 하면서 이제
단결, 즉 무장화죠. 무장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서 반봉건적인 농민 폭동이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혼란 속에서 특히 도시들의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을 지킬 그러한 무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리와 곳곳의 도시에서 평민들의 무장, 즉 국민방위대가 결성이 됩니다. 이 국민방위대의 지도자는 이제 부르주아, 평민계급 중에 부르주아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방위대의 특징은 그 지역의 평민들, 파리의 국민방위다 그러면 파리의 평민들,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가 아니죠. 평민의 군대, 평민의 군대. 유사시에는 만 소집되는, 평상시에는 이제 그 자기의 그 업무를 보고, 물론 지휘관들은 이제 그 일상적으로 직업 군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업무를 보는 사람들, 주로 이제 뿌띠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그다음에 상점주 이런 사람들이 다수고, 일부의 병사들은 노동자도 있었지만, 도시의 날품 노동자도 있지만, 어쨌든 주력은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국적인 농민 반란은 귀족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제에게도 이제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은 귀족의 영지를 사서 귀족이 가지고 있던 봉건적 권리를 돈으로 사서 농민에게 이를 행사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봉건 귀족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도 이러한 돈으로 산 봉건 특권을 자신들에게 휘두르는 그러한 억압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부르주아즈는 당연히 그 농민 편이 아니었는데, 국민의회가 이제 제3계급 평민으로 구성됐지만 그 주도 세력은 당연히 부르주아즈였고, 그래서 국민의회는 농민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의 반란을 이 봉건 귀족들이 진압을 한다면, 봉건 귀족들이 진압을 한다면, 결국은 이 귀족들과 왕이 같이 이 편을 먹는다면 혁명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서 이 농민의 편에 선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돈을 주고 산 봉건적인 특권 이런 것들이 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폭력 상태, 내란 상태를 막고 무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돼서 주로 도시에서 국민방위대가 구성이 됩니다. 국민방위대의 사령관이 이제 라파에트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와 평등의 어떤 지휘관,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대표자라 보겠습니다. 부르주아의 그 무장 세력의 대표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회는 이제 재헌의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삼부의회를 구성했던 평민들이 자신들이 98%의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민의회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해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입헌군 주제로 넘어가는 헌법을 제정해달라. 그러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재헌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헌회는 이런 그 봉건 특권과 둘러싼 혼란, 그죠? 농민들의 반란과 귀족들의 진압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봉건제를 유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영주제와 농부제를 폐지하고 개인적 애속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이제 소득에 비례한 세금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른바 그 8월 법령이라는 걸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인신, 인신에 부과됐던 거, 뭐 강제노역이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는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 이런 인신에 부과됐던 거는 무상으로 폐지하고, 그다음에 물적 그 어떤 뭐 공유주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물 수리시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유상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상 폐지니까 되사해야 된다. 즉 농민들이 예, 귀족들의 봉건 특권을 돈을 주고 유상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상으로 사는 과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입증 방법과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790년의 법은 이 귀족들이 자신들이 봉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 증서, 이 권리 증서를 없다 하더라도 이런 권리 증서를 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봉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농민들이 이 봉건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대사해야 되는 절차가 되게 복잡했고 가격이 높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봉건 특권을 대사할 수 있는 농민이라는 것은 사실 농민 부르주아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뭐 부당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 폭동을 일으켰고요. 1792년에 이제 그 입법의회, 재헌의회 다음에 구성된 입법의회는 그 영주에게 입증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권리 증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리 증서를 제시하는 등 영주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인적인 부가조도 물적 부가조도 무상으로 폐기를 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그 이후에 에서는 어, 정기 부가죠.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거죠. 이런 것에서 증서에 의해서 입증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다음 1793년에 국민공회죠. 이거는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등 평민들에게 우호적인 이 국민공회는 어, 입증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무상 폐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지시키고 권리증서와 관련 문서를 소각하라고 하면서 봉건제를 완전히 이 무상 폐지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봉건제의 그 폐지에 관한 과정이었고 어쨌든 1789년 바스티유를 습격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인권선언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인간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뭐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 프랑스 대혁명의 권리선언을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런 권리선언은 있었습니다. 먼저 그거를 한번 보면은 그러한 권리선언들은 이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리의 그 평민, 더군다나 그 무장을 한 폭력혁명, 무장혁명의 주력이 부르주아와 노동자나 이 평민들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그 인권선이 높게 평가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귀족들과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인권선이 나옵니다. 예, 영국에서는 이제 1628년에 개인의 인권이죠. 국민의 인권에 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권리 청원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청교도, 특히 청교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청교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권리 선언이게 된 거죠. 근데 이 권리 선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청교도 혁명이 크로멜에 의해서 크로멜 독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 독재에 대해서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반발하면서 이 청교도 혁명을 진압하면서 왕과 타협을 하면서 1689년 입헌 군주가 되면서 의회, 의회의 의회의 권리, 즉 왕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의회 입법권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리 선언과 그다음에 에, 입법권, 입법권에 관한 선언이고, 이것은 이제 귀족들과 왕권, 그다음에 부르주아 이 3주체들의 투쟁을 통해서 된 거고, 그 중에는 특히 이제 이 천교도라는 종교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혁명에 일반 평민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형태와는 달리, 이제 그 지배계급들 간의 그 권리 대립으로 나왔다는 측면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폐위하지 않았던 측면에서 그 타협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앞서서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이 나고, 이 독립선언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나온 인권 선언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영미권에서 일어난 이러한 그 입헌군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 독립하기 위한 독립선언이라는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의 독립선언은 역시 이제 폭력혁명이죠.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으니까. 다만 이 성격은 이미 독립 당시 13개의 주가 있으면서 주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부르주아지들의 그 폭력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부르주아들이 영국의 지배계급에 대한 폭력혁명. 그래서 같은 폭력적인 걸 무장을 동원했다더라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무장을 했고, 그 부르주아만큼 그 파리의 일반 평민, 서민이나 농촌의 농민들이 이러한 혁명에 결합했다는 측면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민중성이 훨씬 더 의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